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 고생이 결국 오늘날의 행복을 위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아이가 많은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돌봐주셨던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동네의 한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시키셨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제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죠. 그런 일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저처럼 집안일과 농사일에 바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한 사람도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자 부부의 죽음으로 뒤숭숭했던 마을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자 그보다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 부자의 외동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던 저는 그저 어떤 여자가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될까 하는 작은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자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죠. 그는 읍내에서 장을 보거나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열렬히 구애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20살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도시에서 유학하며 겪은 많은 상처를 떠올리게 되면서 그의 다정한 말이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기에 그 남자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때 서둘러 시집을 가라고 매일같이 재촉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약간의 설렘과 얼떨떨한 마음을 안고 나이 차이가 5살 나는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결혼 후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서야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읽었던 공주님이 된 기분이었죠. 세상에는 저희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고 엄한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주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질 때쯤 또 한 번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 또한 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21살 때의 일이었죠. 하지만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저희 행복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던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저는 홀로 불러오는 배를 끌어안고 눈물로 잠들곤 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임신 후 불어난 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기도 했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푸석푸석해진 피부를 감추려 생전 처음 화장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주지 않을까,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유난히 이상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상태였지만 저는 평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이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련하게 고생을 자처하던 저는 결국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홀로 씨름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아이를 낳는 모든 순간 동안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정과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야 도착하셨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지냈는데
그때 두 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를 낳느라 너무 힘들었다. 남편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울음을 겨우 그친 저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여우같이 굴지 않으니까 서방이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냐.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남편 하나 못 잡고 있냐. 다 내 업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어서 너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너 시집 보낼 때 조금 보낸 거 빼고 우리가 받은 게 뭐 있냐. 서방 잘 구슬려서 내 동생들 뒷바라지할 생각이나 해야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겠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모님께도 나라는 존재는 그저 살림 미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퇴원할 때까지 남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시장에 나갈 때마다 들리던 소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집 남편이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바람이 났대. 서울에서 이혼하고 내려온 여자라던데 불쌍하게도 새댁만 손해봤지 뭐. 그래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돌보겠지. 그 후로도 남편을 찾아 나섰던 날들이 있었지만 차가운 남편의 태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남편이 보여준 그 가식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그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아이를 낳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는 날 드디어 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바람이 났고 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겨우 돌아온 뒤로는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생활비도 끊겼고 친정은 이미 저를 남처럼 여겼기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어 집에서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런데 그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아이를 업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하며 집이 매물로 넘어갔고 이미 팔렸으니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더니 남편이 집을 팔았고 이제 더는 이곳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달 안에 정리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집 안에 홀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쾅쾅쾅.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문 열어. 라며 누군가 고함을 쳤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화가 난 사람들 무리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희 남편 어디 있어? 어딨는지 알지? 라고 물었고 그들의 무서운 기세에 압도되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 남편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지만 남편은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로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하고 서로 새 인생 찾자. 애는 내가 키우든 맡기든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듣고 나서 더는 남편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버린 남편을 잊고 이제는 아이와 제 삶을 위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도 화가 난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이해하는 몇몇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왜 그들이 저를 찾아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사람들의 갯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돈을 모두 챙겨서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다며 분노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남편과 집을 한순간에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개모임 사람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는 연락이 끊겼다며 남편의 주소로 등록된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이후 제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개모임 사람들과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계속 찾아왔고 남편이 남긴 모든 채무는 결국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가득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나가지도 못했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친 아버지를 둔 아들, 빚쟁이 아버지의 아들, 시골 작은 동네에서 붙은 모든 꼬리표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꼬리표는 저희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붙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행방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아이의 생존이었습니다. 22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평생을 살아온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제 아이가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곱게 편지를 써서 친정 문 앞에 두고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척도 없었고 연고도 없는 지역이었지만 무작정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고 제 아이는 갓 돌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제가 살던 동네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가지고 여관방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예상보다 비싼 여관비에 조금이라도 싼 여관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품속에 아이가 있어 걱정이 되던 참에 딱 한 곳만 더 보고 들어가자고 결심한 순간 제 앞에 커다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꿈틀거리는 무언가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저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체가 아니라 임신한 산모였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배를 부여잡고 길가의 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길에서 쓰러져 있나 싶었지만 우선 산모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공중전화를 찾아보려 했으나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무작정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마자 저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라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집주인은 순간 어리둥절해했지만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산모 옆에서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함께 기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한겨울 길가에 홀로 있는 만삭의 산모가 걱정되어 저는 자연스럽게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의 값싼 동정심일지 몰라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제 착한 아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고 고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산모는 급히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분만실 앞에서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구급대원과 간호사들이 저에게 상황을 물었고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모의 남편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연신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모는 예정일이 조금 남은 상황이었는데 퇴근길에 아내가 붕어빵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일로 퇴근이 늦어져서 직접 붕어빵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계속 미안해하면서도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의 횡설수설을 듣고 있던 중 그는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왜 이 시간에 아이와 함께 밖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탓에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산모의 분만 때문에 대화가 끊기곤 했지만 제 상황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모의 분만이 끝나고 저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짐을 정리하며 사라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를 안고 추스르고 있었죠. 그때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던 남편이 급히 밖으로 나오더니 제게 지낼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숙소를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답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자신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머물다가 다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호의에 극구 사양했지만 늦은 밤에 아이만 데리고 숙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그의 설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마련해준 숙소에 도착하자 저는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웅장한 호텔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라며 모든 결제를 이미 마친 후 3일 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얼떨떨하게 방으로 들어와 아이와 푹 쉬고 다음 날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22살의 아이가 딸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산모와 산모의 남편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아이와 밖으로 나서니 산모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함께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동안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모는 건강히 아이를 출산했고 예쁜 여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부부는 결혼 13년 만에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한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잃을 뻔했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아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예쁜 아이를 얻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저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일, 20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가지자마자 버림받은 일, 남편의 외도와 빚 사기로 여기까지 도망치듯 오게 된 이야기를 속풀이하듯 꺼내놓았고 산모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한 적 없었고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 이것저것 다 말한 것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산모는 제가 갈 곳이 있는지 물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을 바라고 도움을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산모와 그의 남편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금수일 뿐이라고요. 알고 보니 산모는 한 식당을 크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 한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하기는 불가능할 거고 당장 수중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처를 구하려 하느냐 하며 자신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식당 한쪽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정착할 비용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지내기엔 두려워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도 너무 안 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일자리를 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났는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한 후 산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는 바로 나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은희는 몸을 풀고 식당에 나와 일을 하시며 저와 제 아들이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늘 깊이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식당 한 구석방에서 살기엔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급을 열심히 모아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와 함께 사는 단칸방이었지만 제가 눕고 쉴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일이 조금 익숙해진 시점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혼인 관계였던 남편 때문에 빚독촉이 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아신 은인 부부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과 남편의 외도로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해외로 떠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빚과 남편이 떠넘긴 책임으로부터 안전해진 거죠. 사실 제 마음에는 절대 이혼하지 않고 나를 버린 남편이 선택한 여자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첩으로 남길 바랬지만 제가 그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한다는 은인 부부의 권유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없었지만 제 선택은 없던 결혼 생활을 제 선택으로 끝냈으니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조금씩 커가고 제 생활도 안정을 찾을 무렵 저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은인분들에게도 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을 작성하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만 드네요. 제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은인의 인연을 알고 있었지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 사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시피 저를 챙기시는 두 분의 모습이 의아했겠죠. 하지만 선을 넘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은인 부부의 남편과 저의 연문설이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은혜도 모르고 은인 남편을 꼬신 불륜녀가 되어 있었고 은인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어린 미혼모를 살뜰히 챙기는 불쌍한 연인이 되어 있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일이 사실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시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인 은인 부부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은인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니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김장철이 되면 김치도 해다 주시고 명절이 되면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철 지나면 옷도 선물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두 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인망이 두터우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아이도 이제 조금 컸고 저도 이제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쌓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라시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아 그 소문이 출처를 찾고 식당 안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자를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두 분은 개의치 말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가 피해볼 게 없다고 말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 이 모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식당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엔 불편함이 남아 있었죠. 결국 저는 그 사람이 잘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은인 부부의 집으로 간 날, 두 분은 여전히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제 마음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울며 작별을 고하는 저에게 은인 부부는 하얀 봉투를 꺼내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밀어내는 저에게 봉투를 꼭 쥐어주시며 이걸로 기반을 잘 쌓으라고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의 작별 후 도착한 곳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아주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밥 레시피까지요. 제가 언젠가 은인에게 은인처럼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고 식당 메뉴 중 하나인 국밥의 레시피를 적어주신 것이었어요. 은인은 그 돈으로 제가 국밥집을 시작하시길 바랐던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새로 정착한 곳에서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국밥집이 이제 30년이 되었네요. 은인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이젠 다른 지역에서도 먹으러 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보니 와서 술 따라보라는 사람도 많았고 아들은 고기 비린내 난다며 놀림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의 자영업이다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못 가거나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부랴부랴 가서 잠시 아이만 보고 돌아오는 등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주려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고 시간도 없는 엄마였지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려 했죠. 저는 정말 준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게 있는 엄마도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저는 아이의 공부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 엄마 덕이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지만 저는 제 아들이 번듯하게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들 덕에 더 행복한 일이 생겼네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요. 아들이 제 등 너머에서 조용히 엄마하고 부르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왜인지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다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저희 대답에 아들은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던 것도 잠시 잊고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렴풋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들의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만났니? 어디서 만났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몇 살이니? 같은 평범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왜인지 그런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등 뒤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뒤 저녁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운 뒤 아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여자친구인데 만난 지는 거의 2년이 되었고 서로 결혼하고자 하는 뜻이 맞아 자연스럽게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어떤 아가씨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 아가씨라면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평탄하게 자랐을 텐데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그 아가씨의 집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아들을 어떻게 볼지도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아이가 어떤 시선을 받아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 엄마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불안함이 티가 났던 거겠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여자친구도 알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아셔 그런 걸로 흠잡을 분도 아니고 엄마가 흠잡힐 사람도 아니야. 날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는 내 흠이 아니야. 내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느껴진 이상한 감정은 눈물을 흘리기 위함이었는지 아들의 위로와 함께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혹여나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리라 평생을 노력했는데 어느새 장성한 청년이 되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울고 있는 아들과 눈물바람에 시간을 보내고 며칠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계시다는 식당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서 주저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떨린 적이 또 있었는지 손이 벌벌 떨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풀었다. 여러 번 반복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이 월급날이 되면 데리고 가는 고급 식당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작아지면 내 아들도 작아진다는 생각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간 순간 저는 인사를 하는 것도 까먹고 그저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들 두 분 또한 마찬가지셨죠? 각자의 자녀를 세워두고 저희 세 사람은 방 안에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에서 도망치듯 떠나갈 곳 없어 헤맬 때 저의 작은 도움의 은혜를 갚고자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살만한 기초를 만들어 주셨던 그 은인 부부가 제 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의 인사의 은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간신히 나눈 인사 끝에 저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두 번째로 깨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지만 저희는 식사는커녕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이 느낀 혼란은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의 얼굴엔 지나온 세월만큼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두 분은 여전히 좋은 분이셨고 두 분 아래에서 자란 아이 또한 너무 귀했습니다. 서로가 겪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어리둥절해야 하는 아이들을 곁에 두고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 사부인은 따님에게 저분이 아니었다면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나도 위험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아들에게 저 두 분이 아니었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나를 잡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그날 밤 아들에게 그 두 분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아들 또한 이런 우연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이리저리 신경 쓸 게 많겠지. 제 결혼은 얼렁뚱땅 치러져.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돌잡이 아들을 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돕는 선택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살 길을 따라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제 인생에 사랑과 이해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무심한 부모와 바람난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고 기억해주는 이웃과 배운 것 하나 없는 엄마를 누구보다 존경해주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작은 희망을 품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볕들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들 서로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